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우리의 10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는 나의 약혼자 김준영은 어린 비서 박진아와 함께 해외 출장 중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는 모두 묵묵부답. 거의 동시에 그 비서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 속 희미한 조명 아래 셔츠를 벗는 남자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모습은 묘하게도 잊고 싶었던 김준영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박진아는 이렇게 썼다. 대단한 변호사님과 해외에서 견문을 넓히며 낮에는 일하는 법을, 밤에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 히히. 나는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힘내세요. 어서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제야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김준영의 참을 수 없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설. 너 또 비꼬는 거야? 박진아가 너 때문에 울잖아. 겨우 이런 일로 난리야? 걔는 그냥 장난친 것뿐이야. 너도 어렸을 때 안 그랬어. 왜 장난 한마디를 못 참아?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그는 내가 왜 그토록 오랜만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떼어놓고 담담하게 말했다. 헤어지자.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의 목소리도 차분해졌다. 겨우 장난 영상 하나 때문에. 남설. 반년도 안 돼서 벌써 세 번째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동의할까 봐 겁나지 않아? 김준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내가 불안해하는 거 알아? 내가 더 이상 어리지 않으니? 언제든 어린애들한테 나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명심해야 해. 첫째. 그 애는 그런 의도가 없어. 둘째.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여? 말해봐. 이번엔 또 뭘 원하는 거야? 돌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청혼하고 바로 결혼할게. 됐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10년을 함께 했다. 19살부터 29살까지.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함께하며 가장 힘든 시절을 이겨냈다. 이제 그는 성공하여 최고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다. 모두가 내가 잠재력 있는 주식을 잘 골랐다고 말했다. 김준영조차도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섰다가 세 걸음 나아가려는 수작이라고 믿었다. 그가 박진아에게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용인했기에 나는 이미 2번이나 헤어지자고 제안했었다. 매번 냉전 끝에 김준영이 굴복하며 화해했다. 첫 번째는 그가 10일 휴가를 내고 나를 부산 본가로 데려가 부모님을 뵙게 했다. 두 번째는 페라리를 선물하고 신혼집이라며 새 빌라를 사주었다. 이번에도 그는 내가 결혼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헤어짐은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내 삶의 새로운 장을 계획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거주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끝이 마치 막이 내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김준영은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여행 가방은 현관에 내던져져 있었고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남설. 목에 좋은 차 다 끓였어. 한 달 반 동안 해외에 있었더니 목이 너무 아파 죽겠어. 그는 알레르기성 인후염을 앓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없이 시도한 끝에 그에게 가장 잘 맞는 목에 좋은 차 레시피를 찾아냈다. 약보다도 효과가 좋았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분명 달려가 걱정하며 차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김준영은 조금 놀란 듯 주머니에서 보석함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10주년 기념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반지를 꺼내며 껴봐. 정말 예뻐.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청혼 반지가 아니라 작고 섬세하게 장식된 새끼손가락 반지였다. 나는 흘끗 보고 다시 마우스를 클릭했다. 김준영은 인내심을 잃고 반지를 탁자에 놓았다.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화났어. 내가 그 애를 해외에 데려간 건 일 때문이었어. 기념일도 잊지 않았고 선물도 이미 샀잖아. 뭘 더 원하는 거야? 나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이 고른 거야?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아가 골랐어. 청혼 반지는 미리 주문해야 하고 선물은 요즘 유행하는 새끼손가락 반지가 좋다고 했어. 여자들 물건은 내가 잘 몰라. 이건 매장 직원이 추천해준 고급 신상이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오른손을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껴줘. 김준영은 반지를 집어들었고 내 새끼손가락에 닿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새끼손가락 마디는 기형적으로 휘어져 있었다. 반지는 그곳에 끼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멍하니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다. 김준영은 잊었나 보다. 내 새끼손가락은 예전에 다쳤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장애가 되었고 새끼손가락 반지는 전혀 낄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빨리 잊었다. 그 상처가 그를 구하다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던 날 나는 그를 밀쳐냈고 내 새끼손가락은 바퀴에 깔려 부러졌다. 그때 우리는 집세가 반년이나 밀려 길거리에 나앉을 뻔할 정도로 가난했다. 나는 사고 보상금 8천만 원으로 1년치 집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그에게 면접 볼 때 입을 괜찮은 정장을 사주었다. 내가 밤새 아파서 울고 나서야 김준영은 내가 작은 의원에서 대충 깁스했을 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는 평생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평생이라는 것이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현관문 잠금 장치에서 삐빅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다. 박진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나와 김준영을 보자 그녀는 멈칫했다. 언니도 집에 계셨네요.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등장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김 변호사님 컴퓨터를 차에 두고 내리셨더라고요. 방금 비행기에서 내리셔서 시차 때문에 주무실까 봐 깨울까 봐 문을 두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박진아의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차갑게 바라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밀번호를 그렇게 잘 아는 걸 보니?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온 게 처음은 아니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몇 번밖에 안 왔어요. 예전에 김 변호사님 자료 가져다 드릴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언니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알지만 저와 김 변호사님 사이는 정말 순수해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어요. 저는 비서이고 변호사님을 돕는 것은 제 본분이에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결국 참지 못했다. 생리기간에는 사장님을 한밤중에 생강차 끓이러 보내고 집에 바퀴벌레라도 나오면 사장님을 미녀를 구하는 영웅으로 만들고 데이트하는 곳마다 어떻게든 나타나는구나. 너 같은 비서는 정말 본분을 다하는구나. 순수하다고. 한밤중에 사장님이 셔츠 벗는 영상을 찍고 막 돌아온 사장님 집에 몰래 들어오고 내가 순수하면 달도 얼굴을 붉히겠다. 박진아의 예쁜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마치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그녀는 고집스럽게 김준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결국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렸다. 남설. 그만해. 김준영이 다가와 박진아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나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할 필요 있어? 그 애는 그냥 컴퓨터 가져다 주려고 한 것뿐이야. 나중에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할게. 그는 박진아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꾸짖었다. 너도 그래. 왜 그렇게 부주의해? 어서 남설한테 사과해. 저는 잘못 없어요. 박진아가 흐느꼈다. 저는 그냥 변호사님 걱정돼서 그랬어요. 한 달 반 동안 너무 힘들어 하셔서. 깨울까 봐 걱정됐을 뿐이에요. 나는 분해서 몸이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휴대폰을 꺼냈다. 불법으로 주거 침입하고도 잘못 없다고. 내 변호사 사장님이 너한테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경찰이 가르쳐 줄 거야. 그만해. 김준영이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더 이상 오버하지 마. 남설. 너 이러는 건 마치 아나무인한 여자 같아. 법을 모르는 건 너야?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그 애를 들어오게 했으니 그 애는 들어올 권리가 있어. 방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박진아는 즉시 허리를 곧게 펴고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김준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와 그는 같은 학교, 같은 과였다. 그가 나를 쫓아다녔던 이유도 논쟁 대회에서 나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내가 법도 모르는 여자로 보였다. 갑자기 10년 동안 보아왔던 그의 얼굴이 낯설고 흐릿해졌다. 내 눈빛과 마주치자 김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남설. 내 말은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가볍게 웃었다. 당신 말이 맞아. 여기는 당신 집이고 떠나야 할 사람은 나야. 박진아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죠. 언니가 이렇게 가버리면 오빠가 또 언니를 쫓아갈 거예요.
김 변호사님 힘드셨잖아요. 제가 바로 갈게요. 언니 화 풀고 오빠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그녀는 내 팔을 꽉 움켜쥐었고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뿌리치고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남설. 내 뒤에서 김준영이 몇 걸음 달려오려 했지만 박진아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떠났다. 차고에는 김준영의 쿠페와 나의 페라리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쿠페의 조수석은 온통 분홍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딸기 모양의 표지판까지 붙어 있었다. 사랑스러운 비서의 자리. 이 차는 김준영이 로펌 파트너 그룹에 막 합류했을 때 구입한 것이었다. 그날 그는 의기양양하게 내 이름으로 차량 등록을 하고는 신나서 나를 교회로 데리고 나가 드라이브를 시켜주었다. 나는 허리가 아파 조수석에 허리 쿠션을 놓으려 했다. 그는 분홍색 쿠션을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남설. 이걸 거기다 놓으면 사람들이 내 전문성을 의심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의 전문성은 분홍색 차까지 완전히 포용하고 있었다. 원칙이란 결국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나? 옛사랑이 어떻게 새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는가? 나는 몸을 돌려 페라리에 올랐다. 차는 큰 길로 나섰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서울처럼 넓은 도시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내 고향은 1000km 이상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로펌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김준영과 동료들 외에는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었다. 그해 나는 부모님의 상처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준영과 함께 서울에 남아 사업을 시작했다. 3년 전. 나는 예상치 못하게 임신했다. 마침 로펌이 중요한 시기였고 결혼과 출산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낙태해야 했다. 엄마는 1000km 이상을 달려와 산후조리하는 나를 돌봐주셨다. 야위고 초췌해진 나를 보며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설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낙태 후. 내 건강은 악화되었고 로펌의 업무 강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집에서 요양해야만 했다. 로펌을 떠난 후 옛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나는 차를 몰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길가에 멈춰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후회하는가? 19살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놓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비형적이고 불구인 새끼손가락을 문질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 김준영의 문자가 떴다. 박진아 갔어. 비밀번호도 바꿨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걔도 그런 애 아니야? 너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 없어. 걔가 한참 울더라. 미안하다고. 이어서 52만 위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요즘 기분 안 좋은 것 같으니? 나가서 좀 놀다 와. 내가 일 끝나면 결혼 날짜 잡을게. 그때쯤이면 안심할 수 있겠지? 김준영의 오만한 말투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언제부터 결혼이 그가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었을까? 나는 쓰게 웃으며 얼마 전 동창회 파티를 떠올렸다. 화장실에서 막 돌아왔을 때 우연히 누군가 그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다.
김 변호사님. 호숫가에 빌라를 신혼집으로 사셨다면서요. 정말 부럽네요. 성공도 하고 미인도 얻고. 누군가 비웃듯 끼어들었다. 솔직히 김 변호사님 정도면 연예인하고 결혼해도 잘 어울리죠. 다 그가 순정파라서 다른 사람으로 안 바꾼 거죠. 김준영은 낮게 웃었다. 10년 동안 남설이 나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 겪었으니 내가 그 애와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지. 10년의 인연. 그가 나와 결혼하는 것은 단지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짐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송금을 받지도 김준영의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후배님. 며칠 전에 호주에 가서 저를 돕겠다고 했죠.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었죠. 방금 김준영이 동창 단톡방에서 결혼식 회사에 대해 물어보던데. 둘이 결혼할 건데 후배님은 어떻게 두 나라에서 떨어져 살 수 있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장했다.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호주 가는 건 제가 언제 안 간다고 했나요? 비자 다 나왔고 제대로 한판 붙을 준비 중이에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해외 출국 준비에 집중했다. 김준영은 딱 한마디만 보냈다. 나가서 화 풀고 돌아와. 반대로 박진아는 거의 SNS에 살다시피 했다. 매일 몇 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모든 게시물에는 김준영이 등장했다. 김 변호사님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사주셨어요. 화해하고 나서 비가 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냥 데려다 키우고 싶네요. 아쉽게도 집에 재준 없는 고양이는 없지만 그의 눈빛이 저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다면 제가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그녀는 나를 명백히 도발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박진아가 전화했다. 차갑고 비꼬는 목소리였다. 김 변호사님 교통사고 났어요. 언니 찾고 있어요. 제가 주소 보냈으니 갈지 안 갈지는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박진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물기 젖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고 눈빛은 재빨리 바닥을 훑었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동그랗게 뭉쳐진 휴지 몇 덩이가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히아신스 향기가 가득했다. 박진아가 손목을 비틀며 갑자기 악 하고 소리쳤다. 커튼 뒤에서 김준영의 익숙한 사랑을 나눈 후에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박진아.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다 오빠 때문이에요. 팔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녀는 그곳에 서서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도발했다. 나는 입술을 살짝 올리고 몸을 돌려 떠났다. 1초라도 더 머물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게 헤어질 자격이 없다. 해외로 가기 전 나는 부산에 잠시 들렀다. 며칠 전 엄마에게 호주로 일하러 간다고 전화했다.
김준영과 헤어진 이야기는 어쩐지 몇 번이나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엄마는 내 손에서 짐을 받아들고 아빠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베란다를 가리켰다. 너 김준영이랑 연락 끊었니? 어제 얘가 너 못 찾아서 아빠한테 전화했더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번엔 설명하기 힘들겠군. 나는 터덜터덜 베란다로 나갔다. 아빠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얼굴을 굽혔다. 너 김준영이랑 헤어졌어. 그냥 비서 하나 때문에요. 김준영은 그냥 평범한 이성 동료라고 하던데. 서러움이 밀려왔다. 나는 목이 메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없었다. 늘 차분했던 아빠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왜 울어?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엄마가 다가와 내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어제 아빠랑 엄마랑 앉아서 분석해봤는데 분명 김준영 말대로가 아닐 거야. 우리 딸은 괜한 일로 말썽 부릴 애가 아니잖아. 걔랑 그 비서 사이는 분명 걔가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을 거야. 며칠 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결국 터져나왔다. 나는 멈출 수 없이 울었다. 한참 후에야 감정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엄마는 나를 품에 안고 아파했다. 그때 너 고향에 안 있고 구직에 따라서 서울로 가더니 10년 만에 이렇게 끝나다니. 정말 아깝다. 아빠가 헛기침을 했다. 아깝고 말고 할 것 없어. 잘못된 사람을 만났으면 받아들여야지. 계속 후회하고 원망해봤자 해결될 것도 없고. 아빠는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번 호주행은 화가 나서 가는 거야? 아니면 진지한 결정이야? 나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한 결정이에요. 친한 선배 한 분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싶어서 파트너가 필요하대요. 엄마는 안쓰러운 듯 부드럽게 물었다. 설아. 정말 집을 떠나 그렇게 먼 곳까지 가고 싶어. 아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릴 때부터 언제 얘가 남의 말을 들었어. 엄마가 급히 불렀다. 여보. 어디 가? 곧 저녁 먹을 건데. 아빠는 팔짱을 끼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 던졌다. 음료수 사러 간다. 우리 딸이 찌개 먹을 때 매실 주스 있어야 하는 거 몰라. 나는 엄마를 꽉 안았다. 엄마. 저 호주 가도 주로 한국 쪽 일을 처리할 거예요. 적어도 절반은 국내에서 일할 거고요. 나중에 자주 집에 올게요. 그리고 아빠 무릎 관절염은 정말 부산에서 나이 드는데 안 좋아요. 나중에 아빠 엄마도 매년 반년씩 호주에서 살 수 있어요. 엄마는 웃으며 나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영어를 잘못해서 거기 가서 너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문 밖에서 차가운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엄마나 그렇지. 나는 영어 잘한다. 나는 웃음이 터져 눈물까지 흘렸다. 그래. 1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남설은 사랑할 줄 알면 놓아줄 줄도 안다. 나는 새 휴대폰 번호로 바꿨다. 옛 친구들이 메신저를 통해 나를 찾았다. 남설. 너 김준영이랑 싸웠어. 걔가 미친 듯이 너 찾더라. 너희 둘 원래 그렇게 잘 어울렸는데. 정말 헤어지면 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을 거야.
김준영이 그러던데. 그냥 그 비서가 선을 넘은 거지. 원칙을 어긴 건 아니래. 너희 둘 곧 결혼할 건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 주지 마. 나는 휴대폰을 들고 잠시 생각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 세상에 진정한 공감이란 없다. 남은 물론이고. 옛날의 나조차도 언젠가 그 사람 얼굴을 단 한 번도 더 보고 싶지 않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몇 번이나 질문을 받은 후 나는 메신저 상태 메시지를 바꿨다.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소개나 업무 관련 외에는 일절 언급하지 마세요. 결국 조용해졌다.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선배 전현우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다. 남설. 호주 국민들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전현우는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다만 분위기가 몇 배는 더 성숙하고 차분해졌다.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휘어지는 것이 여전히 예전에 다정하고 잘 웃던 선배였다. 대학 시절. 우리는 함께 토론팀에 있었다. 내가 앞에서 돌격하면 그는 뒤에서 응수하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나와 그가 커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난한 학생이었던 김준영을 선택했을 때 모두가 놀랐다. 한 선배는 나에게 김준영도 훌륭하지만 전현우는 착하고 성실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김준영은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는 언젠가 그의 그 잘해줌이 사랑의 감정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줄은 몰랐다. 김준영이 박진아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보살핌은 그녀가 자신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나에게 했던 행동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사랑할 때는 감정을 보지만 사랑이 식으면 비로소 사람의 품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쉽게도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전현우는 며칠 동안 나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고집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도망갈까 봐 그래. 편하게 며칠 놀아. 나중에 일할 시간은 많으니까. 전현우는 정말 이상적인 동반자였다. 몇 년 만에 만났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전혀 없었다. 마치 어제 함께했던 날들처럼. 국내의 혹독한 겨울에서 나는 호주의 눈부신 여름으로 왔다. 황금빛 햇살, 푸른 바다, 아름다운 남녀들. 나는 마음껏 즐겼다. 김준영을 사랑하기 전 나는 햇살처럼 밝고 활기찬 소녀였다. 그가 질투심이 많고 불안해했기에 나는 점차 친구들과 멀어지고 스스로를 가두었다. 수년간 억눌렸던 본성이 마침내 완전히 해방되었다. 헤어지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진작 헤어졌어야 했다. 전현우가 우리 둘의 사진을 찍고 물었다. 사진 올려도 돼? 올려. 왜 안 돼? 부끄러워할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전현우가 사진을 올린 다음 날 저녁. 김준영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반바람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평소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몸을 돌려 전현우에게 나를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 있는 김준영을 흘끗 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차에서 기다릴게. 내가 올라가면 갈게.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전현우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며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김준영이 내 손목을 잡았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남설. 언제부터 그 사람하고 다시 연락했어? 너 일찍부터 헤어질 계획이었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김준영. 나는 당신이 아니야. 당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지 마.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헛기침을 했다. 내가 박진아를 싫어한다면? 내가 그 애를 해고할 수 있어? 맹세컨대. 나는 그 애를 만진 적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애가 손으로 도와줬으니 만진 게 아니라는 거니? 김준영은 온몸을 떨었고 눈빛을 피했다. 너 박진아가 지어낸 말 듣지 마.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나는 들은 게 아니라 그 애가 팔 아프다고 할 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내가 커튼 바로 밖에 서 있었거든. 더 할 말 있어? 나 피곤해. 쉬고 싶어. 김준영은 갑자기 목발을 내던지고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꽉 안았다. 당황한 목소리였다.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 애를 만진 적 없어. 그건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었어. 그는 더듬거리며 설명했고 팔로 나를 꽉 조였다. 역겨움이 가슴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를 세게 밀쳐냈고 거의 토할 뻔했다. 김준영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고 얼굴이 창백해져 중얼거렸다. 나를 더럽다고 하지 마. 남설. 나는 더럽지 않아. 나는 구역질을 억눌렀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더럽다고 느껴. 김준영은 멍하니 굳었다. 나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 옛 연인 좀 그만 괴롭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한참을 떨다가 겨우 말을 내뱉었다. 너는 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날 생각 해본 적 없어. 박진아가 나를 유혹한 건 인정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이에 선을 넘는 일은 없었어. 겨우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우리 10년의 감정을 버릴 수 있어. 박진아는 학력, 외모 모두 너에게 뒤지지 않고 너보다 어리기까지 해. 내가 정말 그 애와 함께 할까 봐 두렵지 않아? 나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그가 변명할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결국 나는 나쁜 남자들의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김준영. 나는 진심으로 너희 둘이 행복하고 백년해로 하며 어서 빨리 귀한 아들 낳기를 빌어. 내가 복이 없다고 생각할게. 너처럼 좋은 사람은 박진아만이 자격이 있어. 됐지. 나 하루 종일 놀아서 너무 피곤해. 잘 가. 배웅 안 할게. 나는 몸을 돌려 떠났고 뒤에서는 김준영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설. 후회하지 마. 한 달 후. 동창들이 동창회를 열었다. 전현우가 나에게 물었다. 너 참석할 거야? 나는 노트북을 닫고 기지개를 켰다. 물론이지. 로펌이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싶어 해. 나는 여기서 5년 동안 일했으니
이제 다시 인맥을 쌓아야지. 친구가 많으면 기회도 많고. 동창회는 관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좋은 기회니까. 나와 전현우는 파티룸에 들어서자마자 김준영과 박진아와 마주쳤다. 박진아는 연분홍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김준영의 팔짱을 꽉 끼고 있었고 마치 두 사람이 한 몸인 양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김준영의 다리는 회복된 듯했고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끔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박진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대했고 마치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같았다. 나와 김준영이 10년 동안 사귄 것은 반 친구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톡방에서 나와 결혼할 거라고 자랑했었다. 현재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 솔직한 친구가 대놓고 물었다. 남설, 너 전현우랑 사귀는 거야?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아니, 나는 아직 싱글이야. 전현우는 사업 파트너야. 박진아가 입술을 비죽이며 비꼬았다. 사업 파트너. 너희 둘은 정말 끊임없이 갈아치우는구나. 남설 씨. 갑자기 헤어져서 김 변호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채 대답하기도 전에 전현우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바로 낮에는 일하는 법을 배우고 밤에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운다는 그 비서인가? 그는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직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밤에 더 많이 배워야겠어. 박진아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김준영의 어깨에 기대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 변호사님. 제가 성격이 솔직해서 변호사님께 폐를 끼쳤지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설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변호사님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연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변호사님은 연니한테 그렇게 정성껏 청혼 준비까지 했는데 언니는 벌써 변호사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붙어버렸잖아요. 김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어둡게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을 때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그날 참석했던 여자 동창들도 박진아의 깊은 녹차 연기에 웃음이 터졌다. 그들은 참지 못하고 나를 도와 입을 열었다. 김준영. 내 작은 녹차가 무슨 연극을 하는 거야? 이 친구들 중에 남설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만약 그 애가 정말 부자한테 붙고 싶었다면 옛날에 너 같은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 전현우를 선택했겠지. 맞아. 걔는 솔직하게 싱글이라고 말했으니 헤어졌다는 뜻이야. 게다가 남설이랑 전현우는 너희 둘처럼 그렇게 찰싹붙어 다니지도 않잖아. 쟤 좀 봐. 가슴이 내 팔에 딱 붙어 있잖아. 내가 진심이었다면 진작 남설이랑 결혼했겠지. 여기서 무슨 순정파인 척이야. 지난번 동창회 때부터 너한테 욕하고 싶었어. 남설이랑 결혼 안 하면 나는 나쁜 놈이다라는 식의 발언. 듣고 토할 뻔했어. 법학과 퀸카를 내가 무시해. 방 안의 얘 친구들 중 김준영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김준영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로펌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나를 쓸모없는 백수로 생각하지 않았다. 김준영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졌고 이를 갈았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박진아는 불안한 듯 두 손으로 치마 밑단을 꽉 쥐었고 온몸을 떨었다. 김 변호사님. 그들은 그냥 제가 어려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니가 저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려 했지만 김준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만해. 한 성격하는 여자 동창이 전혀 거리낌 없이 소리쳤다. 뭘 소리쳐. 평화롭던 동창회를 너랑 그 작은 녹차가 망쳐놨잖아. 둘이 좀 가버려. 다른 사람들 기분 망치지 말고. 김준영은 벌떡 일어섰고 가슴이 들썩였다. 눈빛은 마치 내 몸에 구멍을 낼 듯했다. 나는 전혀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몇 초 후 그는 이를 갈며 박진아의 손을 잡고 떠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나와 전현우는 즉시 바쁜 업무에 몰두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10주년 기념일 사건 후 그날 밤 나는 밤샘을 하며 김준영 컴퓨터에 있는 모든 업무 데이터를 조용히 복사했다. 다행히 그는 게을러서 수년 동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전현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고객을 대리하는 법률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김준영의 모든 방안을 은밀히 압도했다. 그가 잘한 점은 내가 더 잘했고 그가 소홀히 한 점은 내가 하나하나 수정했다. 나는 그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도왔다. 내가 없었다면 그의 로펌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되찾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김준영이 계약하려던 잠재 고객 대부분을 내가 가로챘다. 나의 노력 덕분에 많은 옛 고객들도 나에게 계약을 옮기려고 했다. 예전에 사업이 순조로울 때 그는 파트너와 수익 보장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다. 이제 그 계약은 위기에 처했다. 듣자 하니 그는 실타래처럼 얽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계약을 따내려 한다고 했다. 박진아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 저는 오빠와 함께 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재기라는 글자나 제대로 써라. 그 정도 실력으로 재기하려 하다니. 좀 과한 욕심 아닌가? 초여름의 어느 밤. 나는 늦게 퇴근하여 아파트 단지에 막 도착했다. 가로수 앞 벤치에 앉아있던 그림자 하나가 벌떡 일어섰다. 김준영이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야위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남설. 나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니? 기어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야겠어. 나는 그의 원망 가득한 눈빛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답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그냥 공정한 경쟁일 뿐이야. 잊었어. 내 전공도 변호사였잖아. 김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나를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을 뿐이라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돌아온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당신이 필요 없을 뿐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아니.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은 거야. 만약 지금 당신이 여전히 잘 나간다면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빌러 내 앞에 나타났을까? 아니. 당신은 여전히 새 사람을 안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이치에 맞지 않게 계속 괴롭힌다고 나를 탓했겠지. 김준영.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을 바보로 보지 마. 그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서서히 부서졌다.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남설. 김준영이 절망적으로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해. 나는 다른 누구도 사랑한 적 없어. 박진아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날은 그냥 너를 화나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야. 맹세컨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를 배신한 적 없어. 나는 무심코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 젠장. 저런 맹세하는 놈들한테 번개나 쳐서 끝내버리지. 나는 비웃었다. 김준영.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법률 게임인가? 전문성으로 겨루고 싶어.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의심스러우면 무죄라고. 좋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지. 그 쿠페의 블랙박스 소프트웨어는 내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어. 잊지 않았겠지. 차는 내 명의이고. 녹화된 데이터는 합법적인 증거야.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 당신과 박진아가 그 차에서 뭘 했는지. 내가 다시 말해줘야 해. 당신이 호주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를 찾은 후 첫날 밤에 둘이 차에서 잤잖아. 정말 천생연분이네. 둘 다 연기과에 갔어야 했어. 지금쯤이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았겠네. 김준영의 얼굴은 극도로 당황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설명하려 했다. 내가 전현우랑 같이 있는 걸 봤고, 내가 나한테 너무 냉정해서, 내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박진아가 먼저 나를 유혹했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키 160cm인 박진아가 키 180cm인 당신을 차에서 강제로 덮쳤다는 거야? 그의 말은 즉시 막혔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는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이 잠긴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정할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나는 옅게 웃었다. 김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살짝 떨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머리 위에는 해당화 나무가 있었고 저녁바람이 살랑이며 몇몇 꽃잎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내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학교 호숫가 해당화 나무 아래에서 그가 내 머리카락에서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는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부끄러워 고개를 돌렸던 기억. 차가운 바람이 심장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준영. 당신이 우리 10년의 아름다운 추억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평화롭게 헤어지자. 당신은 그날 내가 왜 당신에게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지. 김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그날 나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 했어. 하지만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 그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눈빛은 내 배에 고정되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너 임신했어. 남설. 우리 당장 결혼하자. 내가 너와 아이에게 다 보상할게.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날 당신과 박진아의 더러운 모습을 병원에서 직접 본 후 나는 그 자리에서 낙태했어.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온몸을 떨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우리 아이까지도 필요 없어.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몇 년 전에도 유산을 해서 몸이 약해져 있었어. 이번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은 내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우리가 10년을 함께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야?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한 적 없어. 제발.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놓아줄 수 없을까? 당신이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만약 그날 당신이 전화를 받았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야. 마지막에 나는 목이 메었다. 김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울었다. 나는 몸을 돌려 눈물을 닦고 그곳을 떠났다. 젠장. 사실 연기 수업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다. 이 즉흥 연기 대결에서 내가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그날 내가 김준영에게 10통이 넘는 전화를 건 것은 그가 출장 중이던 도시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나는 애가 탔다. 1시간 동안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었고 날개를 달고 그에게 날아가고 싶었다. 그러다가 박진아의 게시물을 본 순간 내 심장은 즉시 차갑게 식었다. 그 순간부터 나와 김준영 사이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다. 나쁜 남자에게 양심이 있을까? 아마 아주 조금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그 불안한 양심과 함께 살게 내버려 두자. 그의 경력은 이제 망가졌다. 더 이상 그를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다. 남은 긴 삶 동안 그는 아마 영원히 후회할 것이다. 만약 그날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쯤 그는 여전히 성공한 남자이자 완벽한 가정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스스로를 반성할까?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는 박진아를 탓할 것이다. 그녀가 애교를 부려 전화를 못 받게 했고 그녀가 멋대로 집에 왔고 그녀가 병원과 차 안에서 그를 유혹했다고. 만약 김준영이 여전히 성공했다면 박진아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몰락한 지금 나는 그들이 서로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임신하지 않았고 낙태하지도 않았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 나쁜 남자를 속이는데 양심이 필요할까? 필요 없겠지. 나는 샤워를 하고 컴퓨터를 켰다. 다음 날 김준영의 고객들을 계속 빼앗을 준비를 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김준영은 파산했고 수익 보장 계약에 엄청난 대상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의 이름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듣자 하니 그와 박진아가 결혼했다고 했다.
결혼식은 초라하게 작은 곳에서 몇 테이블만 차려놓고 열렸다고 한다. 참석했던 몇몇 동창들은 신랑 신부 모두 억울한 표정이었다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결혼 후 그들은 함께 서울을 떠나 소식이 끊겼다. 다음번에 그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TV의 법률 프로그램에서였다. 김준영이 술에 취해 다투던 중 임신 8개월이던 박진아를 실수로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렸다고 한다. 아이는 유산되었고 박진아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김준영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TV를 껐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은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내 삶에는 오직 더 나은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